과학의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는 다른 말로 바꿀 거예요. 과학의 대세 혹은 대세 이론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용어에 대해 아는 것을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는데요. 그 내용으로 볼 때 어떠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기준을 뜻하는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이런 표현도 저는 대세라고 확인을 할 거고, 과학 분야에서의 제일 먼저 나온 말이고요. 왼쪽 먼저 볼게요. 패러다임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 이론적 요소와 실험적 요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개념, 다시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 이렇게. 그러니까 요 대세 이론에 맞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 과학자들이 전부 다 눈이 나빠. 근데 다 안경을 써야 되지. 근데 그 안경을 쓰면 어떻게 일정한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 것들은 무시되고 그런 느낌. 세계관, 모델, 이론, 법칙, 가설 등의 이론적 요소, 물질적, 실험적 요소 다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어 있네요. 천천히 확인할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위로 올라와서. 패러다임은 어때요? 느낌부터가 이미 딱 문장 생긴 형태 자체가 나 에헴 이 단어 뜻 설명해 주겠다 아닌가? 패러다임은 미국의 사회과학자 겸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이 그의 명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제창한 개념으로 내세운 개념으로 혹시 과학혁명의 구조 읽어본 적 있어요? 책은 좀 두꺼운 편인데 글씨는 좀 커. 그래서 그렇게 어렵거나 뭐 힘들지는 않아. 읽어볼 만합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입니다. 패러다임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줬고 어떻게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내용 전개 방식, 정의를 사용했다.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부분 괄호 해놓고 앞부분에 해놓은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죠. 부연. 패러다임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식으로 해석합니다. 얘도 바로 앞문장에 해당되는 부연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다고. 전 근대인에겐 우주가 영적이고 신비로운 유기체지만 끊고 근대인에게는 우주는 복잡한 기계에 가깝습니다. 전 근대인에게 우주는 영적이고 신비로운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 같은 거였지만 근대인에게는 복잡한 기계에 가깝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 또 밑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대조.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는 세계는 서로 다른 것이죠. 방금 읽은 문장 또 괄호해놓고 앞부분, 앞 문장에 대한 부연. 이 글 쓴 아저씨 엄청 친절하네.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기. 그렇지만 패러다임을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에 관련돼서 주의할 점. 패러다임은 추상적인 세계관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표시해요. 추상적이라는 말에다가 X, 추상적이지 않아. 과학자들이 연구를 이끌어주는 모범적인 문제풀이 방식 같이 훨씬 구체적인 겁니다. 패러다임은 뭐한 거다? 구체적인 것이다. 패러다임은 모델, 이론, 법칙, 가설과 같은 이론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실험의 방식, 기구, 표준과 같이 물질적이고 실험적인 요소도 얽혀 있습니다. 형광펜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할게요.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에다가 밑줄 그리고 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세계관. 패러다임이라는 건 1번 세계관이고 그 다음에 2번 이론적인 요소고
3번 물질적이고 실험적인 요소다. 패러다일은 1, 2, 3번 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아직 문제 될 건 없죠? 밑에 나와 있는 문제 2개 1분 드릴게요. 시작! 지난 시간에 드렸던 프린트 꺼내놓으면 돼요. 밑으로 내려와서 같이 볼게요. 처음 부분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1번. 용어의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정답. 그리고 우리 옆에다가 써야 되겠죠. 용어의 개념을 풀었습니다. 뭐라고? 정의. 정의가 뭔데요? 뭐뭐란 뭐뭐뭐뭐다. 요렇게 생겨 있으면 정의죠. 대상을 분류한다? 없죠. 두 이론? 이론은 하나밖에 나온 적이 없는데 패스.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문답이고 물음표 하나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물음표가 없죠? 3번 탈락. 기술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게 통시적인 거지. 시간을 통과한다. 들리죠? 2번 볼게요. 기억. 아직 안 나와 있죠? 밑에 것도 읽고 넘어갈게요. 일반 과학자 사회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 그 패러다임은 어떤 문제가 의미 있는 과학적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답안 가운데 어떤 답이 더 훌륭한 답인지에 대한 밑줄, 기준과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누가? 패러다임이. 문장이 기니까 이렇게 체크할게요. 패러다임은 기준과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토마스 쿤은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과학을 정상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의 대세가 지배하고 있는 과학세계, 그게 정상과학. 밑으로 내려오죠. 정상과학 1번. 패러다임을 확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그 틀에 맞춰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겠지. 모든 문제를 손쉽게 해결한다? 그거는 아니죠. 왜?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상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애들이 있을 거다. 과학혁명으로 새롭게 대체될 건 맞고요.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과학 맞고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한다.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만드는 활동이다. 오케이. 나머지 것들 여기 3, 4, 5에 해당되는 얘기는 또 뒤에 이어서 나올 거니까 계속 봅시다. 앞으로 올라오셔서 정상과학은 본질적으로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확장하는 활동입니다. 일단 또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하고 확장하는 활동입니다. 퍼즐놀이와 비슷하죠. 그렇지만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칙적인 문제들이 연이어 등장하면 변칙적인 문제, 세모, 정상과학은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고 위기를 맞이합니다. 밑줄, 그리고 화살표, 변칙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상과학의 위기가 생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과학혁명이 따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뭐라고? 패러다임 1. 이것에 어긋나는 변칙적인 문제 등장. 물론 초기에는 이러한 변칙적인 문제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실험을 잘못했겠지. 관찰을 잘못했겠지. 하지만 변칙적인 문제들이 자꾸자꾸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 이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패러다임과 싸우게 되겠지.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다시 그 시대의 패러다임 2가 되는 것. 그래서 이 과정이 과학혁명이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쿤은
과학이 정상과학 상태에서 위기를 맞고 과학혁명을 겪으며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발전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요. 뭐라고? 패러다임 1을 그 당시의 정상과학, 그리고 그거하고 싸워서 생겨난 패러다임 2도 또다시 정상과학. 하나의 정상과학은 다른 하나의 정상과학으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대체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 이렇게 네모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네모쳐 놓은 부분이 바로 과학혁명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길게 써놨지만 옆에서는 이렇게 짧게 줄여놨죠. 일단 읽고 다시 볼 거예요. 쿠는 과학이 정상과학 상태에서 위기를 맞고 과학혁명을 겪으며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옆에 볼게요. 정상과학의 위기 있죠. 정상과학의 위기는 무엇에 의해서? 변칙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과학혁명을 겪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새로운 정상과학이 될 테고,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정상과학도 위기를 겪게 되겠지. 그게 자꾸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래프식으로 그리면 과학혁명은, 과학기술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대세 패러다임이 있어 치고받고 싸워 또 다른 과학이 생겨. 이어지다가 치고받고 생겨. 이렇게 단계를 훅훅 뛰게 되는 거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왼쪽으로 넘어오죠.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상과학에는 흥미로운 과학 철학적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제 중간 2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중간 2의 내용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상과학의 철학적 특징 두 가지, 특성 두 가지, 요게 최소한 세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이겠네. 근데 밑으로 와서 네 번째 봤더니 두 번째라고 한 거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그냥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돼. 자, 흥미로운 과학 철학적 특징 뭐냐? 첫 번째, 패러다임과 잘 맞지 않는 사례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되거나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되곤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또 밑줄 그냥 따로 눈에 띄게 그을게요. 흥미로운 과학 철학적 특성 두 가지. 첫 번째, 패러다임과 맞지 않으면 무시된다. 내가 실험 잘못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지. 흔히 과학자들은 이론에 역행하는 관찰이나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 이론을 폐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두 가지의 변칙 사례 때문에 패러다임을 포기하는 일은 힘듭니다. 실제로는 한두 가지 변칙 사례가 나타났다고 말이 빠졌어. 기존의 요 말이 빠졌어. 기존 패러다임을 포기하는 일은 힘듭니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 패러다임은 수많은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했지만 천왕성의 궤도에 대해서는 예상치의 2배 달하는 오차가 나서 과학자들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전통적인 과학 철학에 의하면 여기에서에 나와 있는 이 전통적인 과학 철학,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거예요? 기존 패러다임. 이제 좀 줄여서 쓸게요. P, 기존 패러다임. 철학에 의하면 이럴 때 뉴턴 역학은 폐기돼야 합니다. 그걸로 설명이 안 돼. 그 이론이 잘못되었다. 그 이론 갖다 버려.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19세기 초 이 문제를 고민하던 과학자 중에는 뉴턴과 다른 형태로 중력 이론을 재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뉴턴과 다른 형태로 중력 이론을 재창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위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사람들인 거겠지. 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과학자 공동체 대다수가 뉴턴 역학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왜? 기존의 패러다임에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왜 다른 방법을 찾았어? 아니야, 뉴턴이 틀렸을 리가 없어. 천왕성 다음에 또 다른 행성이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행성을 찾기 시작하고 결국 예상된 위치에서 해왕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겠지. 오, 거봐, 뉴턴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 천문학의 흐름은 그런 거예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한 다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관찰되어야 하는데 라고 가정을 세우고 증거를 찾지. 요즘. 패러다임은 예상과 다른 한두 가지 반증 사례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기 보세요. 패러다임은 예상과 다른 한두 가지의 반증 사례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문장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실제로는 한두 가지 변칙 사례 때문에 패러다임을 포기하는 일이 드뭅니다. 방금 밑줄 친거. 그렇다고 폐기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의 단락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해놨다? 그러면 이거는 글 전개상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지. 반증이 과학의 핵심이라는 생각은 실제 과학 활동과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쓸게요. 반증이 과학의 핵심이라는 생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을까? 반증이, 말이 좀 길어질 거예요. 반증이 나타났다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폐기한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실제 과학 활동과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봐봐, 실제로 한두 가지로 기존의 이론이 폐기되지 않았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두 번째, 과학 철학의 특성은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또 형광펜 칠해야 되겠죠? 길지만 밑줄 긋읍시다.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과학혁명기에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계속 고수하는 과학자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과학자 사이에 합리적 소통이 어렵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 이렇게. 제가 듣는 과학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이 책 설명해 주면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언제 돼요? 라고 물어봤다. 언제 돼요? 라고 거기 있는 사람이 물어봤더니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이 나이 들어서 죽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바뀐대. 그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고. 쿠는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을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압축했습니다. 공약 불가능성, 꼬불꼬불 밑줄. 공약 불가능성 뭐예요? 합리적인 소통이 어렵다까지. 요게 공약 불가능성. 하나의 잣대로 경쟁하는 두 주장을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많은 자연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일단 읽고 문제 풀 거예요. 왜 기존에 있었던 걸로 충분히 다 설명했는데 왜 이상한 거 들고 나와? 이거지. 한두 가지 변칙 현상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럼 또 위에다 써야 되겠죠? 대조 그리고 양쪽으로 화살표 표시했고 앞에다가 기존 패러다임 그리고 또 뒤에 와서 새로운 패러다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아 중간 2에 쓰여져 있는 거 그러면 또 여기 와서 합시다. 중간 2에 쓰여져 있는 내용 전개 방식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째, 둘째라고 하면서 열거 썼고요. 대조 쓰여져 있고요. 그렇지 않나? 열거와 대조의 방식으로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상과학의 흥미로운 과학 철학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말이지. 다시 읽던 대로 돌아갑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한두 가지 변칙적인 현상을 잘 설명하지만 새로운 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다른 현상에 대해서는 기존만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패러다임 아저씨들은 이야기하는 거지. 야, 우리는 98개 설명할 수 있는데 변칙적인 거 2개 설명하는 니들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많은 성공을 거두었던 과거의 패러다임은 약간의 문제, 과거의 패러다임은 약간의 문제, 새로운 패러다임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과거의 패러다임 아래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9세대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 과거의 패러다임. 과거의 패러다임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주로 젊은 과학자들, 과학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변방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 시간에 배우고 있는 빅뱅 이론도 초반에는 이랬었던 거죠. 빅뱅도 사실은 놀리듯이 만들어진 이름이기는 했었지만 왼쪽으로 잠깐만 넘어올게요. 패러다임의 과학-철학적 특성, 정상과학 시기에는 맞지 않는 사례들이 무시되거나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되고 과학혁명기에는 서로 싸우는데 요게 포인트죠. 합리적인 소통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우리는 밑에다가 또 쓸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했다? 공약 불가능성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중간 세 번째 단락 보러 갈게요. 토마스 쿤은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이네요. 밑줄.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너무 대세고 기존 패러다임 아저씨들 목소리가 너무 커. 패러다임의 공존이나 경쟁은 과학혁명기에나 가능합니다. 밑줄. 패러다임의 공존이나 경쟁은 과학혁명기에나 가능하다. 쿤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과학자 사회를 만들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패러다임 때문입니다. 과학자 사회를 만들고 정의하는 것 누구에 의해서? 패러다임에 의해서.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해야지. 패러다임이 과학자 사회를 만들고 정의하는 것이다. 알고 계시죠? 화살표 표시하면 인과관계거나 순서예요. 즉, 어머 세상에 앞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떤 과학자 집단이 패러다임을 공유하게 되면 대세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그 집단은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과학자 사이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패러다임을 공유하면 과학자 사회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거다. 그럼 패러다임은 과학자 사이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겠네. 따라서 하나의 과학자 사회가 두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식으로 쪼개지는 상황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니? 이러한 상황은 패러다임을 습득하기 이전인 전 패러다임 시기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상과학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평화로워, 논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 과학혁명기는 두 패러다임 사이의 공약 불가능성과 논쟁이 지배하는 전쟁의 시기인 겁니다. 그러면 또 체크할까요? 뭐라고 체크할까? 정상과학 시기는 평화로운 시기. 과학혁명기는 전쟁의 시기.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방금 읽은 문장에서 이 두 줄은 어떻게 해요? 정상과학 시기를 평화로운 시기라고 전쟁의 시기라고 비유했고 둘이 서로 다른 거니까 대조했었겠네요. 비유와 대조가 사용되고 있다. 글의 사실적 이해를 위해서는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과학은 이렇게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면서 발전합니다. 전쟁 뭐예요? 과학혁명기. 평화는 정상과학 시기. 패러다임 전환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에서 천동설에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지동설로의 변화,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에서 갈릴레이의 역학으로의 변화, 슈탈의 플리지스톤 이론에서 라부아지에의 산소 이론의 변화,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등의 변화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패러다임이 전환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밑에 볼까요? 거대한 세계관의 변혁을 가져온 패러다임의 전환의 사례. 그러면 여기 요만큼 묶어서 뭐라고? 예시라고. 다양한 사례를 열거했다고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패러다임의 변화에는 이렇게 세계관의 변혁을 가져오는 거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과학 분과 내에서도 작은 패러다임의 수많은 변화가 많이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양상은 거대한 세계관의 변혁을 가져오는 경우 밑에다 써야 되겠네. and 작은 패러다임의 변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지. 왼쪽으로 넘어올게요. 과학은 이렇게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면서 발전합니다. 과학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요 정도로 체크할까요? 전쟁, 밑줄, 밑으로 와서 과학혁명기, 평화, 꼬불꼬불 밑줄, 정상과학의 시기. 이렇게. 플리지스톤, 뭐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화학 시간에, 화학 1에서의 거의 첫 시간에 배우지 않나? 플리지스톤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별로 화학하고 친하지 않은 건 저하고 비슷하네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예를 들어, 그럼 또 옆에다 써야지. 예시. 물리학의 분과인 고체 물리학에서는 전도체 연구라는 작은 주제가 있는데, 이 밑줄, 작은 주제 안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모든 과학자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요거 은근히 빨간색 포인트. 패러다임의 전환이 모든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다. 왜 밑줄이냐고요? 요거 시험 내신 나오면은 말 바꾸기 딱 좋으니까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 모든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얘기해 놓을 거니까.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으로의 전환은 물리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화학에서는 기술 변화 정도 영향, 생물학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요. 뭐라고? 고전 물리학이 무엇으로? 양자 물리학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이 영향에 관해서 물리학에서는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지만 화학이나 생물학에서는 그닥 큰 변화 자체는 없었습니다. 이런 거겠지. 물리학이랑 생물이랑은 영역이 다르니까. 즉,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예요? 모든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지. 밑으로 가기 전에 오른쪽 먼저 볼게요. 과학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 양상, 거대한 세계관의 변혁을 가져오기도 하고 특정 분야, 특정 주제, 특정 대상에게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정 분야, 특정 주제, 특정 대상에게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의 그 사례가 51페이지 7번째 단락이죠. 밑에다가 페이지 51쪽에 7번째 단락에 그것이 예시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밑으로 내려올게요. 중간사, 패러다임이 정립이 되면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모델로 삼아서 인접한 현상을 설명하고 일단 끊어야 되겠네. 정립이 되면 화살표
모델로 삼아 인접한 것을 설명하고 화살표, 패러다임을 더 정교하게 하면서 화살표, 적용 범위를 넓혀갑니다. 과학이 전문화되고 과학 지식이 심원해지는 과정입니다. 요걸 문장 A라고 하고 뒤에 문장을 문장 B라고 하면 문장 B는 문장 A를 요약해 놓은 거지.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 글 쓴 아저씨 되게 친절한 거야. 과학은 급속하게 어려워집니다. 동시에 패러다임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패러다임에 맞추려고 애쓰는 과정이기도 한데, 패러다임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 이거는 뭐라 그래요? 앞에 나와 있는 변칙적인 사례라고 하면 되겠죠? 변칙,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 변칙. 쿠는 이것을 두고 과학이 자연의 패러다임을 상자, 구겨 넣는다.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 구겨 넣는다 라고 합니다. 상자가 의미하는 바는 기존의 패러다임 혹은 기존의 정상과학. 옆에 교과서 날개 활동 볼게요. 자연을 패러다임이라는 상자에 구겨 넣는다. 정립된 패러다임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인데 어떻게든 밑줄 패러다임에 맞춰서 설명하려 한다. 네. 왼쪽으로 또 넘어올게요. 끝까지 본 다음에 문제 풀 시간 충분히 드릴 거예요. 풀다 잘 만큼. 쿤에 의하면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성공을 맛봤던 과학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때에도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과 기존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충돌하는 거지. 이게 뭐였었어? 공약 불가능성. 위에다가 또 다시 쓸게요. 공약 불가능성이 원인. 이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거의 패러다임보다 단순하고 조야하기까지 합니다. 거칠고 막대기까지 합니다. 야, 너네 너무 러프한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일이 기술 혁신에도 발생을 합니다. 과거에 연속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기업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일단 밑줄, 자신들의 성공 비결이 패러다임. 언젠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죠. 과학과 마찬가지로 여기 빨간색 밑줄,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대체가 됩니다. 과거의 기술에 집착하던 기술들은 신기술로 부상하는 신생기업으로 대체됩니다. 요거 할 때 또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 있죠? 옛날에 필름 카메라 있었던 거 알아요? 필름 카메라 하면 역시 후지와 코닥이었었지. 근데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회사는 코닥이라는 필름 카메라 회사야. 근데 워낙 그 필름이 잘 팔리고 장사가 잘 되니까 됐어. 무시했었는데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그렇지 않나? 요즘 누가 필름 카메라 쓰고 있어? 추억 삼아서 가끔 사다 쓰는 거지. 거기 어디 여행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옛날식 구멍가게 가면은 일회용 그 필름 카메라 파는데 한 10,000원, 15,000원에 팔긴 하더라고. 이렇게 비싸. 과학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과학의 발전을 낳듯이 기술 혁신에서는 이러한 변화 역시 거스르기 힘든 역사의 발전인 겁니다. 세상에 과학 발전이 과학 혁명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기술 발전도 기술 혁명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뭐야? 지금까지 과학 얘기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기술 분야로 확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유추. 유추는 뭐의 줄임말이다? 유비추리의 줄임말이다.
얘네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니 쟤네들도 저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비교하는 것. 그래서 일단 얼레벌레 밑에 나와 있는 8번 문제 4번이라고 풀어드렸고 내신 시험에는 절대 이렇게 시험 나오진 않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A라고 해놓은 부분 이렇게 체크해 놓고 A와 같은 그러니까 뭐겠죠? 9번째 단락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여져 있는 내용 전개 방식 같은 거 찾기 1, 2, 3, 4, 5번. 1번은 정의, 2번은 유추, 3번은 예시, 4번은 분류, 5번은 대조. 이런 식으로 해서 유추가 들어간 문장 찾으면 됩니다. 됐을까? 그러면 확인해야겠지. 유추는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 A랑 B랑 비슷해. 근데 A한테 AB라는 속성이 있어. B에도 AB라는 속성이 있지. 근데 A에서 C라는 속성이 확인됐어. 그러면 B에도 C라는 속성이 있겠지. 라고 확인하는 거지. 요게 유추다. 괜찮나요? 네. 옆에 거 교과서 날개 활동 하나 더 확인할게요. 어디 있을까? 기술 혁신에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과학 분야와 어떤 측면에서 유사한지, 기술 혁신은 과거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면서 이루어지는데 과학에선 새로운 패러다임이 과거의 패러다임을 대처하면서 발전해 나갑니다. 과거의 기술 어디가 있냐? 과거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그 다음 어디가 있냐? 과거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만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되겠네. 밑에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술 전화 과정 사이에 꼬불꼬불 밑줄, 유사성. 그리고 또 옆에다가 써야 되겠죠. 뭐라고? 유추라고 하나 해놓으면 되겠지. 됐습니다. 시간은 어디가 있을까? 넉넉하게 3분 드릴 건데 한 2분 정도부터 제가 통제할 거고요. 3번부터 7번까지 3분 드릴게요. 시작!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패러다임의 개념, 단어 뜻 있었고요. 패러다임, 둘이서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 있었고 패러다임의 과학 철학적 특성 2가지 설명해줬죠? 과학에서 패러다임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는 까닭은 뭡니까? 변칙 사례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답은 4번. 옆에 4번.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어디 있어요? 니은. 과학혁명기에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계속 고수하는 과학자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 합리적인 소통이 어렵습니다. 왜? 서로 입장이 다르고 내 얘기가 맞네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답은 3번. 입장이 다른 과학자들이 논쟁하는 시기입니다.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5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젊은 과학자들은 과거의 패러다임, 아니요. 젊은 과학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지. 어느 시기에나 패러다임의 공존은 불가능하다. 아니요. 공존할 때가 있어요. 언제? 과학혁명기에는 얘네들이 공존하고 있지. 싸우려고. 패러다임을 공유한 과학자 집단은 정체성이 같다. 그렇지. 어떠 하나의 패러다임을 공유해. 이 생각으로 모여. 그러니까 정체성 같겠지. 답은 3번. 새로운 패러다임은 가능성과 확실성 모두를 갖는다? 모두 같지 않죠. 뭐가 없어? 확실성이 없어. 나머지 것들은 설명하는데 좀 애매해. 나머지 것 설명하는 건 오히려 기존 것들이 더 좋아. 패러다임의 변화는 항상 세계관의 변혁을 가져온다? 본문 내용에서 확인되는 거 아니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3번. 디귿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귿 어디 있어? 디귿. 맨날 못 찾냐 나는.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 진짜 안 보이네. 디귿 어딨냐? 나쁜 놈들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전쟁이죠. 전쟁. 전쟁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과학자 집단 간의 논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패러다임 간의 논쟁 정도 되겠지. 다음 51페이지 밑으로 내려와서 7번 문제.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 문제 별표, 그리고 나머지 4개 다 맞는다는 얘기니까 외워두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작은 주제 안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 오케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단순한 것으로 보는 과학자도 있다. 그렇죠. 과학자들은 정립된 패러다임을 단순하게 만든다? 아니요. 단순하게 바라보는 거지 뭐든 패러다임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죠. 패러다임의 전환은 일부에게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아까 우리 했었던 물리학이 양자물리학으로 넘어오면서 생물학에는 거의 영향 미치지 않았잖아요.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도 그것에 맞추려고 한다. 뭐 자연의 패러다임을 상자 안에 구겨 넣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즉 여러분들이 해야 하실 일은 뭐다? 빨간색 밑줄 그어 놓는 거, 외워 놓는 거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잠시 정지.